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제 직업 특성상 말실수를 조심해야 하는 직업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 이야기도 가볍게 털어놓지 않고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 저에게 재밌지만 마음이 걸리는 일이 생겨서 익명의 힘을 빌려 이곳에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사연을 공유하려 합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비난이 아닌 위로의 한마디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워내셨습니다. 불행히도 어머님도 몸이 많이 편찮으셨지만 큰 병이 있으신 건 아니셨습니다. 잔병 치레를 자주 하셔서 제대로 된 직장을 얻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참으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다니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왜냐면 그곳에는 집에서 맛보지 못한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어서 점심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난하긴 했지만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의 도움에 감사했고 밝고 명랑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무사히 마치고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되었을 때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벌어오신 돈으로는 두 모녀가 먹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용돈 같은 것은 받아볼 생각조차 할 수 없으니 제 용돈과 약간의 생활비를 직접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중학생이어도 어린 나이라 그 어디에도 저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는데 다행히 저를 받아주는 유일한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네에 있는 큰 고깃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가게 뒷마당에서 고기판을 닦는 일이었는데 저와 동갑의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 한 명이 이미 일을 하고 있어서 사장님이 저를 써주신 것이었습니다. 제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라 보니 저보다 먼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있던 그 친구는 어쩌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선이야, 너는 어떻게 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건지 물어봐도 될까? 나는 엄마와 둘이 살고 있는데 형편이 조금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어. 나도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어. 근데 할머니 몸이 많이 아프셔서 병원비가 자주 나가거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거야. 할머니 병원비를 벌려고. 듣고 보니 우리 둘의 사정이 비슷하네. 한 친구는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친구라 그런지 저와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 친구는 학교에서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불판 닦으며 서로 친해졌어요. 우리는 학교에서도 꼭 붙어 다녔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처음으로 진짜 단짝 친구가 되었죠. 선이야, 다음 주 수요일에 학교를 마치고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을래? 그날이 내 생일이라고 엄마가 너한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다고 꼭 데리고 와달라고 하셨어. 다음 주에 내 생일이었지? 아, 그럼 당연히 가야겠다. 나도 너희 엄마 보고 싶었는데 가서 인사드려야겠다. 지금까지 집으로 친구를 초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지와 원룸의 허름한 집이기도 했고 엄마가 늘 누워 계시는 곳이라 친구들을 초대할 수가 없었지만 그때만큼은 그 친구를 꼭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단짝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엄마가 매우 기뻐하셨고 할머니는 병원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나의 친구를 기특하게 여기셔서 맛있는 식사를 차려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라면 허름한 우리 집을 이상하게 보지 않고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식사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초대해 주세요. 선생님 입맛에 맞다니 다행이에요. 은혜 씨가 집으로 친구를 데리고 온 것이 처음이라 나 또한 떨렸었지만 잘 놀다 가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 와요. 그리고 이 반찬은 엄마가 만든 거니까 집에 가져가세요. 할머니와 함께 먹었는데 다 먹으면 다시 해줄게요.
감사합니다. 할머니와 함께 맛있게 드릴게요. 은혜야, 이건 내 선물이야. 좋은 것은 아니지만 내 생일 선물로 샀어. 생일 축하해. 친구는 나의 생일 선물이라며 거북이 모양의 열쇠고리 하나를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거북이는 행운의 상징이래. 은혜야, 너에게 항상 행운이 가득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샀어. 값비싼 선물은 아니었지만 의미가 깊이 담긴 친구의 선물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날은 평생 잊고 싶지 않을 정도로 행복한 날이었어. 그런데 다음 날 학교 운영비를 내기 위해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았던 돈을 꺼내기 위해 서랍을 열었더니 돈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여, 여기 내 서랍에 있던 돈을 가져가셨나 봐. 오늘 학교 운영비 내야 하는데 왜 없지? 무슨 소리야? 내가 어제 장 보라고 준 10만 원 말고는 엄마가 가져간 거 없는데. 거기에 둔 거 확실하니 다시 잘 찾아봐. 아르바이트를 하며 1년 동안 어렵게 모은 100만 원이었어. 저는 착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전날 엄마에게 장을 보러서 그 서랍에서 돈을 꺼내서 건네준 것 또한 있기 때문에 제 기억이 틀리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결국 1년 동안 어렵게 모은 돈이 되어버린 일이었습니다. 100만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의심할 만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고 바로 전날 집에 와준 친구였습니다. 의심은 피하고 싶었지만 그 친구 이외에는 확인할 사람이 없었기에 다음날 학교에 가자마자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선이야, 미안한데 혹시 어제 내 서랍에 있는 돈을 가져갔니? 거기에 100만 원이 있었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 사라졌어. 내가 너를 의심하기 싫지만 그 돈은 너가 와서 가져간 후에 없어진 거니까 너밖에 의심할 사람이 없어. 나는 내가 도둑질 한 줄 알고 찾아왔어. 너희가 어제 생일 축하하려고 집에 온 그 사람이라서 그런 말을 했던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 집에 온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솔직하게 말해주면 안 돼. 나는 그 돈을 어렵게 모은 거니까 내가 더 잘 알잖아. 나는 지금 학교 운영비도 못 내게 생겼다고 했어. 친구가 훔쳐간 것이라는 증거는 없었지만 이상하게 친구가 가져갔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 그래서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지만 친구는 끝까지 자기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표현했어. 견고했던 우리의 우정이 와장창 깨지게 되는 순간이었어. 소중한 친구가 그렇게 말해도 돈을 따라서 제 스스로 집을. 나는 나가서 돈을 잃은 줄 알고 정신을 차리고 치워야 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평생 처음 만진 1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돈이었기 때문에 돈이 없어진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훔쳐간 범인이 친구임을 확신하고 몇 일 동안 친구를 따라다니며 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선희,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그냥 돌려주면 안 되냐? 이미 쓴 거면 어쩔 수 없는데 반이라도 돌려줘. 너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왜 남의 돈을 훔쳐? 내가 훔쳐간 게 아닌데 왜 자꾸 나를 도둑으로 몰아가는 거야? 너 정말 재수 없군. 선희야, 제발 이렇게 부탁할 테니까 너한테도 나한테도 100만 원이란 건 큰 돈이야. 돈이 없어졌다고 해서 내가 도둑질을 하는 거로 오해하지 마. 이 상황에서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큰 돈이 없어진 뒤에 제가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없었죠. 하지만 내가 무릎을 꿇고 울며 이야기하니까 너무 불쌍하고 미안해서 사실대로 말하게 되었어. 나는 그 돈을 가져갔다는 사실이 맞아. 너와 너희 엄마가 주방에서 바쁘신 동안 몰래 돈을 꺼낸 거야? 돈을 훔친 사실을 고백하는 내 태도는 정말 뻔뻔했어. 그래서 뭐 어쩌라는 말투와 표정이었지. 할머니가 폐지 주우시다 다치셔서 병원에 가셨어. 병원비가 거의 100만 원이 나왔어. 하지만 그때 나는 손에 돈이 없었고 내가 서랍에 돈을 모아두고 있다는 얘기가 기억나서 나도 모르게 훔치게 되었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래. 너무 아닌 말야. 너는 돈을 훔치다니.
어찌 그렇게 바로 제대로 할 수가 있어? 누가 보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할 거야. 아픈 할머니만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고. 나도 너도 너희 엄마가 다쳐서 병원비가 필요하다면 나처럼 돈을 훔치면 좋겠어. 너를 봐. 뭐가 달라? 생각해보니? 뻔뻔하게 나오던 그 친구는 결국 눈물을 흘렸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눈물이었지만 끝까지 사과는 하지 않았어. 너나 나나 돈 없이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너 좀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나를 만악의 놈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왜 그러게 나를 끝까지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서 잘못된 길로 몰아가게 하느냐고. 안달이냐고. 난들레 돈을 훔쳐가 놓고 마음이 편한 줄로 알아. 나도 돈을 벌면 너에게 바로 갚을 생각이었다고. 친구는 서럽게 큰 소리를 내며 눈물을 흘렸다. 며칠 동안 죽도록 미웠던 친구였는데 친구의 말을 듣고 나니 친구야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말대로 나도 돈이 너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친구처럼 다른 사람의 돈에 손을 대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선이야, 내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없어진 돈만 생각해서 너를 의심했던 게 거지 같아.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서 미안해. 저는 친구를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힘들게 모은 돈이 없어진 것이 너무 속상하고 억울했지만 친구의 도둑질은 결국 내가 이해해 주기로 한 이유네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은혜야. 그 돈은 아르바이트에서 꼭 갚을게요. 앞으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 일을 계기로 우리의 우정은 더 강해졌어요. 무엇으로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 사이가 더욱 두터워진 게 맞아요. 그때 우리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고깃집에서 3년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시급도 높아졌고 사장님이 제게 불판 닫기가 아니라 서빙을 맡겨줄 만큼 사장님에게 많은 신뢰를 얻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가게 뒷정리를 마치고 퇴근했습니다. 다음 날 평소와 같이 기분 좋게 고깃집에 들어갔는데 가게 아래에는 손님 대신 경찰관 아저씨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꽤나 흥분한 모습이셨습니다. 그 돈을 훔쳐간 것은 나다 라고 말하자 사장님은 흥분하여 내게 가방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장님은 나를 발견하자마자 손가락질을 하며 날 싸운다는 듯한 제스처를 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나는 다가오는 경찰관들이 너무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뒷걸음질을 쳤더니 경찰관 아저씨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달려와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은혜야, 어제 금고 밑에 있는 돈을 훔쳤어. 선이가 보았다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세요. 어린 놈의 기집애가 어디가 밑겁도 없이 돈에 손을 대지 마세요. 저 아니에요, 사장님. 제가 그 돈을 왜 가져갈까요? 선이야, 우리 어제 뒷정리하는 동안 내내 같이 있었잖아.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야. 내가 훔친 게 아니라고 말 좀 해봐. 어쩐지 그날부터 늘 같이 출근하던 친구가 일이 생겨서 먼저 출근하겠다고 하더니 저보다 가게에 먼저 도착한 그 친구가 사장님께 거짓 증언을 늘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어제 내가 뒷정리를 하는 것으로 나에게 맡기라고 말하고 내가 먼저 가라고 하자.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사장님이 빼던 돈 뭉치를 가방에 넣는 것을 내 눈으로 목격해서 사실대로 사장님께 다 말한 거야. 미안해요, 사장님. 은혜야 아니에요. 그런데 선의유로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정말로 그 돈을 훔치지 않았어요. 저는 금고 아래에 돈이 있는지도 몰랐다고요. CCTV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사장님과 경찰관 아저씨들에게 가게 CCTV를 확인해 주세요. 하지만 사장님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게의 CCTV가 고장 났다고 해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선의의 거짓말을 할 애도 아니라고요.
둘이 친구 사이인데 그 선의가 용기를 내어서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양심 고백을 한 것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훔쳐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제게 데리고 가주세요. 결국 저는 경찰관들의 손에 잡혀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CCTV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목격자인 친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훔친 돈을 내놓으면 사건을 묻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설마 하룻밤 사이에 70만 원을 다 쓴 건 아니겠지요. 사장님은 돈을 다시 돌려주면 용서를 해줄 거라고 하셨지만 제가 훔쳐간 돈은 그 돈을 돌려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소식을 듣고 경찰서로 쫓아온 엄마가 지인들에게 빚을 내 그 돈을 갚아주었습니다. 엄마는 제 말을 믿으셨지만 사장님은 끝까지 제 말을 믿지 않으시고 죄를 자르셨습니다. 나중에 저 대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다른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제가 잘린 후 제 친구는 사장님에게 도둑을 잡은 공을 인정받아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제 친구 사이는 완전히 끝이 나버렸습니다. 제가 어렵게 모아둔 돈을 훔쳐간 걸 용서까지 해줬는데 저에게 누명까지 씌운 그 친구와는 더 이상 친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부처님이 오셔도 그 친구를 용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자 엄마는 그런 나에게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른이 되어도 제일 친했던 친구와 싸우고 연락을 끊게 되는 일이 흔하게 생길 수 있다고도 하셨다. 너무 상처받지 말고 남은 중학교 생활을 잘 해보자, 은혜야, 라고도 말씀하셨다. 엄마의 말이 옳았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다 생길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의 말대로 남은 중학교 생활을 잘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제가 모르는 점에서 이를 감정을 품고 있거나 저를 침묵시키지 않았다. 야, 박은혜. 너 아르바이트 하던 고깃집에서 돈을 훔쳐 경찰서까지 갔다 왔다더라. 너 착한 척은 다 하더니 손버릇이 더러운 애였구나. 역시 가난한 애들은 손버릇이 나쁘다고 해서 가난한 이유로 도둑질을 한 것이라면 그걸 불쌍하게 보아주어야 할까요? 얘들아, 우리 반에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있으니 다들 지갑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는 70만 원을 훔쳤다가 경찰서에 가서 큰일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제 돈을 훔쳐 경찰서에 다녀왔다는 소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소문은 즉시 학교 안에 퍼지게 되었고 결국 저는 왕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 때문에 친구들은 나를 피하기 시작했고 소문을 듣고 있는 선생님들조차도 나를 도둑으로 생각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자기 물건은 스스로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우리 반에 미스테리한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비싼 물건이나 돈 같은 것이 생기지 않도록 사물함에 넣고 자물쇠를 걸어둬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반에서 나쁜 소문이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학교 공식 도둑으로 알려진 저는 마침내 전학을 선택했습니다. 여름방학이 지나고 2학기만 무사히 보내면 졸업할 수 있었겠지만 이와 같이 학교에 다닐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전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전학을 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말리는 분위기지만 저희 담임 선생님은 우리 반과 3학년 전체 분위기를 흐리게 만든 주범으로 지목되어 전학을 결정하면 고맙겠습니다. 어머니도 아실 것처럼 3학년 학생들에게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억울한 사건 후 전학을 간 날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도 받지 못한 채 짐을 챙겨 교문을 향해 가는데 멀리서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나를 도둑으로 몰아 전학을 가게 만든 친구였습니다. 야, 박은혜. 아무리 그래도 나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는 해야지. 그냥 이렇게 가버리면 언제 또 보겠어. 너, 지금 나랑 농담이야? 날 놀리려고 쫓아오는 거야? 내가 뭐가 좋다고 내가 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거야? 은혜야, 너무 무례하게 말하지 마. 그래도 나름대로 너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충고를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듣고 싶지 않은 거야?
친구는 팔짱을 끼고 삐딱하게 선 채로 말했습니다. 제가 알던 착하고 밝았던 그 친구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가 언제부터 이렇게 삐뚤어지게 됐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였죠. 은혜야, 너가 나보다 더 착하고 순진해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너무 그렇게 착하게만 살지 마. 우리처럼 가난한 애가 착하게만 살면 결국에 이렇게 손해만 보고 살게 된다. 그럼 커서도 부자도 못 되고 평생 지금처럼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 너 그렇게 살고 싶어? 김선희,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 뭔데? 금고 밑에 있던 70만 원을 저가 훔쳤어요. 사장님이 CCTV가 고장났다는 말을 사모님께 하시는 걸 어쩌다가 듣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CCTV를 고칠 기회를 노리고 훔치기로 결심했어요. 훔쳤던 돈을 마침 당신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당신에게 비난을 뒤집어 씌웠어요. 이해할 만한 말인가요? 친구가 돈을 훔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지금 와서 이야기를 제게 하는 이유를 아직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게 전하고자 하는 조언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훔치고 나에게 죄를 씌워 자랑스러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조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당신도 저처럼 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더 독하고 나쁘게 살아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저와 같이 살아야지. 우리는 가난하니까 벗어날 수 있지. 너처럼 착하게 살다간 부자들에게 다치기만 할 거야. 전학 가면 또 나와 같은 사람에게 피해받지 않게 나처럼 독하고 나쁘게 사서 커서 꼭 부자가 되길 바라. 응원할게. 가난해서 못된 짓을 하고 독하게 살아는 친구의 조언을 저는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용서받는다는 말은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저는 부드럽고 착하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도둑질과 같은 나쁜 짓을 하지 않아도 가난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학원에 가지 않고도 1등을 지켰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학교 선생님께 물어보고 부족한 과목이 있으면 잠을 줄여서라도 보충했습니다. 학습 자료를 사는 돈이 없을 때는 친구에게 사정을 말하고 친구의 학습 자료를 복사해서 공부했고 때로는 친구가 다 사용한 책을 주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가난했고 그래서 도둑질로 몰리기까지 했던 저였지만 결국으로는 로스쿨까지 무사히 졸업하여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 역시 결코 쉽지 않았고 험난했지만 이 이야기는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던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진로는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법조인이 된 것은 저를 도둑으로 몰아친 친구의 노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판사가 될 수 있는데 큰 공을 세워준 그 친구를 언젠가는 만나서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던 생각을 했던 때였습니다. 30이 조금 넘은 나이의 동네에서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나게 된 것이었죠. 가까이 살면서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만남이었네요. 마주치지 않았지만 10년이 넘도록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그 친구는 서로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어머, 은혜야. 너 박은혜 맞지? 오랜만이다. 우리 얼마 만이야? 너 중학교 때 전학 간 이후로 처음이지. 만나면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과는 달리 반가운 얼굴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른 척을 하고 지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굳이 저를 붙잡아 세워두고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냈니? 너 고등학교에서 공부 좀 잘한다는 소문만 듣고 그 후로 소식들이 없는데 잘 지내고 있어? 취직은 했니? 멀쩡한 거 보니까 취직은 한 것 같은데요. 월급은 20만 원 주는데 다니고 있어. 선희야, 우리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자. 사이는 아니지 않아 가던 길 가자면 좋을 것 같아.
너 아직도 중학교 때 그 일 가지고 있니? 그래. 그렇게 억울하면 내가 그 돈 지금이라도 갚아줄게. 나는 한 달에 250만 원 받고 일하거든. 그리고 나는 곧 결혼해서 우리 남편에게 그 돈 대신 갚아달라고 하면 갚아줄 거야.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은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친구를 보며 얘는 30이 넘어서도 16살 때 그 모습 그대로구나 싶었습니다. 우린 남편이 7급 공무원이거든. 안정적인 직장이기도 하고 돈도 나보다 잘 벌어서 내가 너한테 100만 원을 빌려준 건데 거기에 착오가 있어도 정말 미안하다. 그러니까 내 일정 때문에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가능하다면 당신의 결혼식에 놀러 갈게. 남편의 동료들 소개해주고 공무원이란 사람과 시집가면 우리 어릴 적처럼 가난해져서 걱정할 필요 없을 거야. 꼭 참석할게, 선희야. 그 돈 얘기는 내가 내게 빌린 게 아니라 훔친 거라는 게 맞아. 그래서 강간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 그리고 내 스케줄 때문에 내 결혼식에 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어. 내게도 공무원이라서 바빠. 그러니까 내 친구에게 내 명함을 한 장 건넸거든. 그 명함을 받고 나서 친구는 기뻐하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지. 나도 알지만 판사로서 직업이 간단히 시간이 확보되지 않아. 그렇고. 내가 훔쳐간 돈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와서 말인데 도둑질에도 공소시효가 있었다면 난 너를 어떻게든 감방에 가두었을 거야. 너무 아쉽다. 그리고 정말 돈을 갚으려면 내 번호로 연락해.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을게. 선희야. 나는 친구의 표정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왔어. 친구의 표정을 확인하지 않아도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야. 내 삶에는 그 친구 외에도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날 친구를 만난 건 다음 날 바로 잊어버렸어. 그때 당시에는 나도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거든. 과거의 불행한 경험을 마음에 품지 않을 여유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로스쿨에서 만난 동기였습니다. 남편의 집은 동기들 사이에서도 소문난 곳으로 요즘엔 금수저로 여겨지는 풍족한 집안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남편의 부유한 집안과 비교해 우리 집이 그에 미치지 못해 결혼을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시댁에서는 남편이 변호사이고 나는 판사임을 고려하여 우리 집안을 묻지 않는 듯하게 결혼을 기뻐해 주십니다. 제가 판사임으로써 결혼을 쉽게 승낙받았다고 생각했지만요.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시부모님들은 가진 돈만큼이나 마음도 풍족하신 분들이셨습니다. 집은 좀 투박했어요. 우리는 그냥 구색만 갖춰놓고 살면 된다는 성격이라 값비싼 걸 사놓고 살지는 않아요. 소문이 난 정도로 부잣집인 것에 비해 시부모님들도 사시는 집의 크기가 매우 투박했습니다. 시모한테는 그 흔한 명품 가방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가방이든 신발이든 튼튼한 것이 좋으시다며 브랜드를 따지지 않고 쓰셔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모께서 저에게 결혼 예물을 사주겠다고 백화점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은혜야, 내가 자주 가는 백화점이 있는데 결혼 예물은 거기서 사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 예쁜 보석들이랑 명품 가방 몇 개 사주마. 나는 어디서 사든 상관없어. 그런데 어머님, 비싼 예물 같은 건 없어도 돼. 나한테 사지 마시고 어머님 거 하나 장만하시는 게 어떨까요? 내가 가방 하나 사줄게. 마음은 감사하지만 괜찮아. 내가 돈이 없어서 명품 안 들고 다니는 건 아니라고. 그것은 내 취향이 아니라서 안 들고 다니는 거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은혜네 것부터 사자. 시모도 없는 비싼 명품을 마음 펴서 받기가 쉬운 게 아니었어. 내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지만 남편도 시부도 맘 편히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결국 시모와 함께 백화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먼저 도착을 해서 둘러보고 있겠다고 하고 제가 조금 늦게 도착하게 되었는데 주차를 하고 있을 때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혜야,
도착했니? 나 여기 명품관에 있는데 도착했다면 빨리 좀 올라와 줘. 여기 직원이 나를 아주 못살게 굴어서 나 혼자서는 안 되겠구나. 다급한 시모의 목소리에 저는 시모가 계시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점잖은 분이셔서 웬만하면 그런 전화를 걸지 않으실 텐데 무슨 일인가 싶었죠. 도착한 곳은 시장이었는데 시장 앞에서 시몬이 직원과 신랑을 놔두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돌아가시라고 하셨는데 구경할 만큼 동안 머무른 것 같아요. 사실이 아닌데도 자리를 차지하고 계세요.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 주지 마시고 가세요. 여기 판사의 며느리에게 결혼 선물을 사주고 싶어서 온 것이라는데요. 우리 아들이 변호사의 며느리인데 판사랑 결혼할 예정이니까요. 왜 말을 안 믿고 그런지요? 곧 판사의 며느리가 올 테니까 기다리시라고요. 보통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한둘 있을 거예요. 아주머니, 아들과 며느리가 변호사와 판사라면 저는 여기 사장이에요. 사람들을 부르기 전에 나가주세요. 아주머니, 여기는 동네 마트가 아니라 백화점이에요. 어디서 그런 차림으로 여기 오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수수한 시모의 겉모습만 보고 명품관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화가 났는데 그 시모에게 막말을 하며 쫓아내고 있는 그 명품관 직원이 중학교 때 내 돈을 훔치고 나를 도둑으로 죄를 씌웠던 그 친구라는 사실에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김선희, 너 우리 어머님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 손 놓아. 백화점 VIP를 이렇게 대하는 직원이 어딨어? 선희야. 백화점 VIP에 온 거면 제대로 맞이해야지. 그러고 나면 안 돼. 나를 발견하고 나서 상황을 파악한 사람은 우리 시무를 잡고 있던 손을 떼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무릎을 꿇었어요. 이분은 너희 시어머니시래. 내가 봐도 딱 봐도 가진 게 없어 보여 돈 없는 아주머니인 줄 알고 그랬어. 나는 진짜 모르고 그랬어. 은혜야. 명품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사람 판별 능력이 그렇게 없어도 어떻게 될까? 우리 어머니였잖아. 오늘은 내 결혼 예물을 사주신다고 해서 같이 왔다고 했잖아.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큰 코 다치게 생긴다는 거를 너도 그 나이가 돼서 알아야지. 저와 친구가 아는 척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곁에서 지켜보던 시모가 저를 달래듯 인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네 친구니. 은혜네 친구면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자. 이분도 모르시고 계시니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시모의 귀에 저는 친구와 제 사이에 있었던 지난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시모는 눈빛이 달라지셨고 바로 관계자를 불러오라고 하셨어요. 직원 교육이 필요한 것 같으니 백화점에 있는 분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불러와 주세요. 어서요. 결국 백화점에서의 상황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고가의 직책을 가진 직원이 앞으로 나타났다. 이 직원은 VVIP 대기실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 알게 된 것은 우리 시모는 백화점에서 그냥 VIP가 아닌 VVIP 중에서도 상위권인 고객이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친구는 몸을 떨며 시모 앞에 무릎을 꿇고 밀기 시작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모님에게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여느 중학교 동창인 걸 감안하여도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를 듣자면 우리 며느리와는 그렇게 좋은 인연은 아니어 보인데 내가 무슨 권한으로 용서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은혜야, 이 직원 어떻게 처벌할지는 내가 결정하도록 하라. 시모가 모든 권한을 저에게 넘겨줄 때 친구가 불쌍한 표정을 짓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표정을 어디서 봤느냐 싶었지만 생각해보니 재판장에서 제 앞에 선 범죄자들이 자주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선희야, 너 여기서 잘려도 7급 공무원인 내 남편 때문에 먹고 사는 게 걱정 없잖아. 내 직업이 판사라서 그런지 잘못을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을 받게 해주고 싶은 직업병이 있는 것 같아. 넓은 아량이 있어도 용서는 못 해주겠다. 은혜야, 나 파혼한 지 오래됐어. 결혼식을 올릴 수도 없었고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가족도 없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오래됐습니다. 빚도 많아서 한 달에 갚아야 할 이자만 해도 100만 원을 넘어서 잘리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한데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제 친구의 처지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서 이해해 주실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은 백화점 측에서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백화점에서 해고되었고 그에게는 마땅한 처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모만 아니라 많은 고객들에게 똑같은 짓을 벌여왔던 것인지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잘리게 되고 만 것이었어요. 제가 판사가 되었다는 소문이 친구들 사이에 퍼졌는지 중학교 때 저를 왕따시키고 대면대면 하게 지내던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고 그 동창을 통해 백화점에서 잘린 친구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너 선이 왜 파혼당했는지 들었어? 아니, 글쎄, 선이가 제 남편 이름으로 외제차를 뽑았다지 뭐니. 그 문제로 자기 예비 신호랑 말다툼을 하게 됐는데 선이가 시모한테 막말도 모자라서 쌍욕을 했대. 그래서 결국 결혼한다 앞두고 남편한테 내팽겨지고 파혼당했다는 거잖니지. 인성대로 살다가 결국 파혼을 하게 된 친구가 다른 의미로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사는 건가 싶었지만 그것이 그만이긴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선이가 아이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 나에게도 전화가 왔었는데 받을 수 없는 돈을 왜 빌려줄까? 그래서 없다고 답했었지. 지금 내게 얘기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들은 바에 따르면 선이는 중학교 시절에 너와 함께 일했던 고깃집에서 돈을 훔쳤다가 걸렸다고 하더라. 그 일로 소년원에 가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중학교 때 선이가 돈을 훔쳤다고 내게 소문을 낸 것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와 아이들도 너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많은 생각이 드는 일이네. 들었습니다. 가난이 그 친구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 친구가 결국 그렇게 될 친구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음은 좋지만 그 친구의 현재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착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살아간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리라고 그 친구가 깨닫길 바랐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을 올린 후 얼마 되지 않아 돈을 빌리러 다니는 그 친구가 결국 저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은혜야, 너에게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한데 나도 너무 힘들어서 연락했어. 내가 일을 잃은 후로 취직도 못했고 형편이 많이 어렵다. 혹시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라고 했습니다. 정말 급해서 그래? 너 일 잘리고 지금까지도 취직을 못했니? 벌써 몇 달이나 지났는데. 진짜 급한 거면 일을 구했어도 남았겠지. 나 이런 전화 불편하면 훔친 내 돈 갚을 건 아니면 전화하지 말아줄래? 은혜야, 내가 언제 내게 전화했겠니? 파혼당하고 일도 잘렸으니까 우울증 때문에 새로 일을 구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 솔직히 내가 일이 잘린 건 내가 한 몫 셌으니까 좀 도와줄래? 끝까지 남 탓을 하고 뻔뻔하게 나오는 친구에게 화가 나 결국 모두 말을 해버렸다. 돈을 빌려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너랑 함께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면 우리 신혼집 가사도우미로 일할래? 남편과 내가 바쁘게 맡은 직업 때문에 집안일을 돌볼 시간이 부족해졌거든. 예정이 있으니 내가 함께 해준다면 월급의 평균의 50만 원을 더 지불해줄게. 생각이 있으면 다시 연락해주고 이런 일 때문에 전화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난 후에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생각이 드기도 했어요. 남편은 내가 그 친구의 마음이나 처지를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망가진 친구의 삶을 보며 통쾌함만을 느끼기 어려웠어요. 물론 제가 그 친구를 안쓰러워하고서 해줄 수 있는 일이란 없지만요. 찝찝한 느낌은 어쩔 수 없는 법인데요.
시모도는 제게 그러셨는데 사람은 다양한 선택을 하며 살다 보면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 친구에게는 지금까지 분명 많은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릴 때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을 기회와 성인이 된 후 어릴 때와는 다른 양심적이고 성실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 친구가 자신 앞에 있는 많은 기회와 지킬 수 있었던 도덕과 양심을 버리고 결과적으로 현재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요. 그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남의 불행을 기뻐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렇다고 제 말 한마디에 죄책감을 느끼며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사연을 보낸 이후로는 그 친구의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글을 쓰다 보니 비밀 친구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는 기분이 들어 찝찝한 마음이 조금 후련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역시 사람은 마음의 짐을 털어놔야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책은 말아주시고 위로와 격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